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테트리스는 대표적으로 32K 경진대회에 나오는 문제예요. 32K 내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뭐 100자에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언어에 따라서는 100자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테트리스를. 예. 그래서 테트리스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쉽게 만들고 우겨내는 코드에 관심인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역할 분리를 어떻게 잘 하냐를 테트리스로 배우는 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누고 역할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서 테트리스를 만들어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 도출된 게 스테이지, 스코어, 블럭이 있고 데이터, 렌더러,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렌더러, 캔버스 렌더러 이런 거 있었죠. 이거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보죠. 자, 스테이지부터 볼까요? 스테이지. 제가 저번 시간에 스테이지 할 때 여기다 그냥 알고리즘 기술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클래스를 짜실 때요. 클래스를 짤 때 내부에서 쓰는 거라 할지라도 그 로직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메소드로 빼시는 게 상책이에요. 그럼 이거 내부에서만 쓰는 메소드죠. 근데 왜 빼놨지? 스피드하고 카운트를 왜 빼냈냐면 이 코드들을 다른 코드에 섞어서 감염시키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스피드라는 조건을 바꾸려면 여기만 바꾸고 싶고, 그쵸? 카운트라는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쓰인다 할지라도 로직이 별도로 관리돼야 되면 내부에서 메소드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외부 서비스용이 아니죠. 그래서 내부 서비스용은 간단하게 언더를 붙여서 프라이빗을 표시하는 자바스크립트계의 일종의 관용구예요. 관용구처럼 해서 언더 쪽은 이제 내부 메소드다, 프라이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프라이빗을 왜 만들다? 내부에 있지만 그 로직만 별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빼시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 저번 시간 스피드만 썼는데 이제 카운트도 있죠. 카운트 귀찮아서 그냥 기본 10개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올라갈 때만 3개씩 더 지우게 해놨어요. 자, 보니까 스테이지의 책임 중에는 그 판의 스피드도 조절해야 되지만 그 판에 몇 개의 블럭을 지워야 되는지 카운트를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 만들어준 거랑 그냥 간단하게 스테이지 리턴하게 만들어놨죠. 뭐 그 정도? 스테이지 하는 거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스테이지 관리하고 스테이지 스피드 카운트라는 3개의 속성을 제공해 주는 거랑 넥스트 올리면 알아서 쫙 계산되는 거 정도입니다. 다음 스코어. 스코어를 보면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스코어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랑 뒤에 뭐 문자열만 리턴하는 거 정도. 그래서 커런트하고 토탈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스코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것도 언더 함수로 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까지야. 제일 쉬운 객체이기도 하지만 스테이지하고 스코어 나눠가지고 구현했던 거 어려운 거 없죠. 뭐 요거 정도? ES 승수 연산자 ES 2017에서 반영된 거예요. 되게 나중에 반영된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 코드에 생략되어 있는데 스테이지 맥스 값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몇 째 판이 제일 끝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스테이지 맥스가 생략했는데 스테이지 맥스 들어있는 거라 해서 끝났고, 다음 블록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블록 구현해 보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이 블록이 베이스 클래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 파생 클래스들을 이 블록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의 목표가. 근데 말이죠. 여기다가 파생 클래스를 클래스 익스텐드로 쭉 만드는 것도 사실은 중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데이터 따로 알고리즘 따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파생 클래스를 만들기는 하는데 파생 클래스의 핵심적인 부분은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별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점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데이터만 기술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칼라 값과 컴마로 분류되어 있는 각 행의 데이터들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순수하게 데이터만 기술해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일종의 제이슨 데이터처럼 프리머티브로 환원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기술하고 얘를 파싱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뭐가 좋냐면 얘를 지금은 코드에서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어디서 갖고 오죠? 문자열을 웹에서 받던지 설정 파일에서 받든지 이렇게 읽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문자열 형태로 바꾸는 건 항상 유효해요. 얘 보면 이 바가
각각의 행 내에서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1111하고 요거는 한 줄짜리, 즉 가로로 1이 쫙 서 있는 거고 얘는 네 줄짜리 1인 거죠. 하나씩 들어있는. 또 네 줄짜리고 1이고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죠. 그럼 이 기술한 것만 보면 요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스플릿 때릴 거예요. 빼기로. 그러면 칼라와 배열로 분리는 되겠죠. 칼라와 배열 문자열로. 이렇게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서까지만 해서 맵을 때리면 요만큼 분리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원 배열로 바뀌긴 하겠죠. 칼라와 얘로. 우리가 원하는 건 클래스 구문이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도 객체예요. 이게 자바나 다른 언어 하시는 분들 꼭 유의하셔야 될 게 함수가 객체, 값인 것처럼 클래스도 값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리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클래스도. 자, 이제 얘를 줬으니까 얘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C함수를 하나 생각해 볼까요? C함수한테 인자 두 개를 넘겨주는 거죠. 칼라값과 요 배열 문자열. 요 두 개를 넘겨주는 거예요. C함수한테. 그럼 이거 두 개 줄 테니까 넌 클래스 만들어서 줘. 이런 뜻인 거죠. 맵 설명 안 해요. 그쵸? 이제 맵이 뭘 반환하냐면 C함수의 결과를 반환하는데 C함수는 뭐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함수인 거예요. 서브 클래스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다? 칼라와 배열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C함수를 볼까요? C함수를 보면 칼라와 블록 데이터를 받아서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죠, 저한테. 그쵸? 서브 클래스도 값이에요. 서브 클래스 만들어서 리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서브 클래스가 하는 일을 보면 컨스트럭터에서 슈퍼한테 C하고 B를 주는 거죠. 칼라 값과 블록 데이터를 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러면 저기서 C함수가 받아들인 두 번째 B 인자를 보면 요거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B, 이 C함수의 두 번째 B 인자로 간 거죠. 요 빨간색 칠해놓은 게 여기서 마이너스로 파싱했으니까 인자 두 개로 들어갔을 텐데 마이너스 파싱해서 앞에 부분이 C함수의 칼라값 인자로 들어가고 두 번째 있는 B 인자로는 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게 어디로 전달된다? 슈퍼의 B로 전달된 거죠. 그럼 슈퍼 입장에서는 슈퍼 함수는 여기 있잖아요. 상속받았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클래스 슈퍼 어렵나? 벌써 멍해지려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 색깔 다 칠해왔어요. 자, 그러면 저기서 전달된 B가 바로 블럭인 거죠. 블럭 값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문자열이. 그럼 저희는 이 문자열 가지고 원래 2차원 배열에 여러 개로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원래 필요했던 거. 그걸 처리해주는 애를 S함수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 문자열을 잘 쪼개가지고 컴마로 쪼갠 다음에 이 각각을 다시 바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11들은 다시 배열의 요소로 바꿔주겠죠. 그렇게 하면 파싱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해주는 걸 S함수라고 합시다. S함수의 실체를 보면 요만큼밖에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문자열 먼저 컴마로 자르죠. 그러면 요게 4개의 배열로 바뀔 거예요. 각각의 배열에 대해서 맵을 제가 돌고 있죠. 맵을 돌 때 얘를 다시 스플릿 V로 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원 배열이 됐겠죠. 그럼 2차원 배열이 된 각각들은 뭐가 되죠? 다시 하나당 하나의 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플릿 땡땡땡은 된 거죠. 저기 두 번째 열에서 블락을 이스텐드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죽지 않아? 왜 죽어? 블락이 밑에. 아, 지금 준호군이 물어본 게 뭐냐면 ES6에서는 TDG라는 게 있어서 위에 선언된 변수만이 아래에서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함수의 가둠은 예외라고 그랬어요. 배웠죠? 함수의 가둠은 예외다. 함수의 가둠은 언제 이걸 체크한다? 함수가 실행될 때 체크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블락은 선언이 밑에 돼 있지만 함수 안에 갇혀 있죠. 얘가 실제로 실행되는 시점은 여기죠. C함수를 부르는 거. 이 시점에는 이미 블럭도 있고 다 있죠.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말씀드렸을 거예요. 함수에 가두면 된다. 가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옛날 배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2차원 배열까지 다 만들어지는. 나머지 그냥 쭉 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클래스 익스텐드 블럭이 중복 코드라고 생각 안 하시고 쭉 짰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값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언어에서는 중복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클래스도 값이기 때문에 다 값으로 리턴하면 되죠. 함수 선택 위임하면 돼요. 여기에는 가장 중복이 없는 코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 거기에다가 색깔표 올려줬잖아. 태호님이었나? 해서 그 색깔 맞춰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는 사각 블럭이죠. 딱 보면 이제 보이죠? 사각 블럭. 얘는 01011이니까 가운데 이 삭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죠. 걔 이제 돌리는 거고, 돌려서 2000별쭉 만들어 주겠죠, 이제? 게임이 됐든 비즈니스 로직이 됐든 본인이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 프리머티브화 하는데 성공하고 중복을 가장 줄인 데이터화 하는데 성공해야지만 벌크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나중에 이걸로 제너레이터를 만들든 생성 툴을 만들든 CMS를 만들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제가 지금 코드에 넣었지만 나중에 어디서 들어온다? CSV 파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JSON에서 받아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로컬에 안 둬요, 이런 데이터들. 매직 넘버는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수항을 할당해도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매직 넘버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설정 파일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빠야지만 빠진 거예요. 매직 넘버 어디까지 빼야 되냐면 코드에서 아예 사라질 때까지 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블록을 이제 리턴하게 돼서 블록을 이제 할당받게 되는 거죠. 콘스트에 할당할 때는요, 안타깝지만 중괄호 할당이 안 돼요. 중괄호 할당을 하려면 렛처럼 위에 선언하고 중괄호를 쓰면 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렛이면 블록 스코프로 얼마든지 얘네들 S나 C 함수를 가둘 수가 있어요. 근데 콘스트는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익명 함수로 할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S하고 C를 바깥에 보여주기 싫으면 스코프 형을 만들 때 익명 함수 호출해서 콘스트에 넣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만약에 렛이었으면 let 블록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번 줄에 그냥 블록만 선언하고 블록 안에서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서브라인 아니 그 콘솔 그래 그걸로 해. let 블록 대문자 B 세미콜론 중괄호 엔터 콘스트 C 콤마 F 엔터 블럭은 클래스 괄호 이게 렛인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굳이 익명함수, 에러 함수 같은 경우로 만들어가지고 익명함수 블럭이 필요 없어요. 블럭만 가지고 충분히 격리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C하고 F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렛을 쓰는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익명함수 할당이 필요 없어요. 걔 스코프를 가두기 위해서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이게 충분해요. 근데 블럭이 렛이 아니라 컨스트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선언과 동시에 할당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옛날처럼 익명함수 리턴 할당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C와 F를 감추려면. 그렇죠? 대신에 렛을 쓰는 경우에는 렛에 있는 블럭이 할당할 때 이 C하고 F 누구만 볼 수 있다? 블럭만 볼 수 있죠. 딴 애들 못 보거든요. 그냥 이 블록 스코프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렛은 익명함수 할당 필요 없다. C하고 F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블록으로도 충분해. 근데 콘스트인 경우에 안 되는 거지. 콘스트인 경우 어떻게 한다? 위에 콘스트 바꿔. 여전히 옛날처럼 감추려면 이퀄 괄호 언더 화살표 괄호 언더 아니 안에 넣어야지. 언더 화살표 중괄호 땡겨. 밑에 가로 닫고 가로 이거 리턴으로 바꿔. 블럭을 블럭 필요 없고 이퀄 필요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콘스트는 여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생성과 동시에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렛은 돼요. 렛은 근데 더 이상 익명함수 필요 없습니다. 얘가 콘스트이기 때문에 그쵸. 클래스 만들고 나면 바꾸면 안 되니까. 변수 규칙 설명드렸죠. 어떻게 한다? 일단 콘스트인지 의심해 본다. 콘스트야. 그럼 콘스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걸지 말고 무조건 콘스트야. 근데 렛인 것 같아. 정말로 의심해보고 렛인지 생각해보세요. 아마 아니에요. 아마 아닐 겁니다. 네. 다 콘스트예요. 그쵸? 아마 아닐 거예요. 굉장히 집착하세요. 렛과 콘스트를. 아시죠? 이제부터 렛과 콘스트는 심하게 집착하세요. 이게 렛일 리가 없더라고. 아마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콘스트이기 때문에 블럭 딱 이렇게 해준 거죠. 됐어요. 다음.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 배웠죠? 데이터에 약간 변형을 가했어요. 제가 데이터에. 데이터를 일단 플루언트 메소드 바꿨죠. 그래서 디스를 계속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스 리턴해서 계속 체이닝에 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5점, 5점, 5점 이렇게 갈 수 있게. 보이시죠? 로우점, 로우점, 로우점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디스를 계속 리턴하니까. 컴마 연산자. 컴마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가 컴마예요. 하나 있는데 걔보다 낮은 애가 어쨌든 컴마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애는 없어요. 심지어 누구도 우선순위가 높다? 할당 연산자도 컴마보다는 높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로우의 for each가 다 끝나고 컴마 디스를 했잖아요. 컴마 연산자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늦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다 항들이 다 해석된 다음에나 컴마가 해석될 거 아니에요? 컴마 연산자의 결과는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에 샬라샬라 컴마 디스 했으면 얘의 결과는 뭐다?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컴마 연산자예요, 원래. 컴마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세 가지 이상의 용도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뭐에 쓰이죠? 가장 흔한 거. 함수의 인자를 구분하는 구분자로 쓰이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컴마가 함수의 인자를 구분하는 구분자로 사용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함수한테 콜할 때 A, B, C로 이렇게 인자를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컴마 연산자. 컴마 연산자는 지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항의 결과값을 리턴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A, B 하면 이 결과는 B가 됩니다. A, B, C의 결과는 C가 돼요. C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자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뭐 있죠? 바문에서 혹은 랩문에서 콘스트문에서 여러 개의 변수 선언을 구분한 구분자로 쓰이죠. 이게 또 다른 용도거든요. 뭐 이런 저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콤마 사용해가지고 처리했죠. 자, 이 데이터에서 제가 약간 바꾼 점은 뭐냐면 테스트라는 인자를 받아서 얘가 이미 있는 애면 intersected를 제가 true로 만들어줘요. 테스트 객체예요, 이게. 그래서 테스트 객체가 넘어오면 테스트 객체한테 네가 지금 쓴 값이 원래 있는 값에서 덮었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겹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 체이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턴 값은 디스잖아요. 그럼 얘 결과 값은 뭘로 받냐면 테스트로부터 받는 거죠. 참조 객체를 던지면 참조 객체 제가 써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얘가 튜플로 보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는 겹친 적이 있으면 겹친 보고는 테스트한테 해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겹쳤는지 안 겹치를 보고서 하는데 첫 번째 이런 리턴 조건을 보면 경계면을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다 리턴해버리죠. 안 쓰겠다고. 테트리스를 그려보면 화면 바깥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화면 바깥에서부터 그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니야? 여러분들은 갑자기 뿅 하면 나타나? 이거 4줄짜리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4줄짜리가 처음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바깥에서부터 하나씩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데이터한테, 셀한테 쓰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인덱스부터 쓰게 되잖아요. 무시해야 될 거 아니야. 무시하는 로직인 거야. 무시하고 칼라 0 저희 이거 투명이죠. 안 그려도 되죠. 우리 아까 블록 데이터 1, 0, 0, 1, 1, 1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니은자 그릴 때? 0은 안 그리는 거잖아. 우리 이미 약속했잖아. 0 안 그리기로. 0 리턴하는 거예요. 안 그려도 되니까. 그쵸? 나머지는 그릴 때 로직을 보면 칼라 값이 있어. 없으면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칼라 값이 있는데 이미 그 안에 값도 있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겹쳐진다는 뜻인 거죠. 그 셀 겹쳐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려는 셀에 이미 값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테스트 결과가 인터섹트로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림을 그릴 거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테스트 객체를 보내주면 테스트 객체에 네가 쓴 셀에 원래 값이 있어서 겹치게 그려졌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나중에 싹 그릴 때 여러 개의 셀을 호출할 때 똑같은 테스트 객체를 똑같이 보내가지고 인터섹트드가 true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겹쳤다는 얘기죠. 그쵸? 제가 0,1, 0,2, 0,3을 계속 셀을 호출했는데 똑같은 테스트 객체를 보내서 호출했다면 테스트 객체에 한 번이라도 겹친 게 들어오면 인터섹트드가 true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얘만 검사하면 내가 지금 그린 게 어디에 겹쳐져 있는지 안 겹쳐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인터섹트드 있는 이유가. 그거랑 비슷합니다. 렌더는 뭐 원래 하는 거 없으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워낙 하는 게 없으니까 렌더는 그 정도. 다 이제 머릿속에 로딩 되시죠? 데이터, 교환용 데이터와 렌더러와 스코어, 스테이지 뭐 이런 것들, 쉬운 것들 됐죠? 테이블 렌더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테이블 렌더로 보면 렌더러 상속받아서 만들고 있죠. 로우, 컬럼, 백그라운드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렌더러한테 해서 베이스 만들어주고 로우 컬럼 받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베이스하고 블럭 패치했고 i 값 패치하고 이거 익숙해지시라고 했죠. this의 로우 값을 i로 쓰고 i를 까가는 거죠. 지금 i 까가고 원래 했던 대로 베이스에다 tr 넣고 td 넣고 동시에 블럭 채워주고 스타일 객체로 이렇게 채워주고 여기 클리어하면 돌아가면서 다 백그라운드 칠해주고 렌더하면 v 값이 뭐가 온다? 데이터 값이 와서 그 데이터 값을 루프 돌면서 쭉 색깔 칠해주는 렌더로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별도로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이렇게 그냥 뉴 테이블 렌더로 5,5, 백그라운드 까만색으로 만들어서 그쵸? 그 다음에 T에 보면 베이스 있잖아요. 얘한테 스타일 박아주고 적당히 스타일 박아주고 도큐먼트한테 넣어준 다음에 실제로는 T 렌더한테 뉴 데이터 보내보면 되는 거죠. 얘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리는 거잖아요. 렌더한테 뉴 데이터 보내보면 데이터 5,5 로우로 해가지고 올 해서 5줄 보내주면 되는 거죠. 5개씩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거 바로 그려져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서 얘 완성된 애가 있으시면 테이블 제대로 땄으면 그냥 이렇게 테스트하면 얘만 테스트 돼요. 게임이 있든 없든 그렇게 테스트 될 거예요. 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테스트 됩니다. 왜냐하면 테트리스와 무관하거든. 우리가 짠 렌더러는 데이터를 그려줄 뿐이지 그게 앞에서 게임이 그리는지 누가 그리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2차원 배열을 주면 2차원 배열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만 관심 있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바깥쪽에.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테스트가 되겠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교환 데이터 가치도 이 교환 데이터 형식도 게임하고 아무 상관없죠. 2차원 배열 뿐이니까.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귀찮으니까 올이 컴플런스가 된 거예요. 아니 플런스가 된 거예요. 그냥 올 하면 리턴 디스 하니까 디스 데이터가 넘어갈 테니까. 이미 여기서 막 너무 다들 복습 안 하셨어요? 힘드네. 테이블 렌더러 제가 유튜브랑 너무 안 올려서 그런가? 올려야겠다. 자, 렌더러 그림 그리는 건데 렌더링 할 때는 항상 V값 2차원 배열을 받아가지고 그린다고 했죠. 그래서 2차원 배열 2개 루프 돌면서 테이블 렌더러 같은 경우 이미 TR하고 TD를 만들어 놨으니까 돌아가면서 해당 스타일 객체에다 백그라운드 색깔만 칠하면 되는 거죠. 백 함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칠해진다. 심심한데 이건 할까요? 이건 하죠. 백, 또 백. 데이터하고 렌더러 카피해가. 오케이, 엔터. 테이블 렌더러 가죠. 다음, 테이블 렌더러 호출하는 코드도 가죠. 하이트 위스 좀 500, 500으로 늘려. 그 밑에. HTML 만들어가지고 스크립트 돌려라. SRC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해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얘는 아무 관심이 없죠? 얘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테트리스에 관심이 아예 1도 없습니다. 얘는 2차원 배열 받아서 2차원 배열 잘 그려주는 것만 관심이 있는 애예요. 이게 바로 파워인 거죠. 역할 분리의 파워는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제 얘를 가지고 캔버스로 그림을 그리든 SVG로 그림을 그리든 아무튼 게임 테트리스하고는 완전히 관심 없다. 2차원 배열 렌더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도 쓰시든 뭐에 쓰시든 지도에 쓰시든 모는 종이 칸을 쓸 때 쓰든 뭐 하든 아무튼 그리면 되겠죠. 얘 가지고. 얘는 그저 모는 종이를 잘 그려주는 것만 관심이 있다. 색깔별로 칠해주는 것만. 이거는 어디에 쓸까요? 게임 플레이할 때 요긴하게 쓰겠죠. 플레이 화면에서 한가운데 테트리스를 표현할 때. 근데 게임 자체는 저 그림에 관심이 있을까요? 테트리스 엔진은? 인터벌마다 뭐만 관심 있어요?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만 관심 있지 않을까요? 네. 데이터 갱신하는 것만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데이터 렌더랑 던지면 렌더러가 알아서 그릴 테니까 관심 1도 없고 그냥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 바꿔주는 것만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예쁜 데이터 뷰어가 바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역할 분리를 그렇게 못 해내시면 항상 헬에 빠져요. 헬에 안 빠지려면 뷰는 예쁜 데이터 뷰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발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모델 렌더라고 그래요. 모델이 뷰 데이터인 거고 렌더러는 모델 렌더만 때리면 그냥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렌더만 때리면 그려지면 돼요. 속도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얘 빠르죠? 얘 고작해야 이미 잡혀있는 레퍼런스인 스타일에 한 프레임 내에 쭉 백그라운드 바꿔주고 업데이트한 것밖에 안 해요. 얘 엄청 빠릅니다. 얘가 돔을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원 시스템을 다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 FPS 60 이상 나와요. 찍어보시면 당연히 나오죠. 별거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 속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뷰 안에서 어떻게 그릴지 최적화하는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릴 때 뷰를 갱신할 거야 다시 쓸 거야 이거 결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의 시스템은 오직 데이터에만 관심을 가지면 돼. 테트리스 게임의 핵심은 2차원 배열을 잘 갱신해주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판별하는 거지 그림 그린과 무관하다는 거야. 완전히. 그림 그린 건 그림 그린 애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이것만 실현하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지보수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게 SPA 형식의 뭐 모바일 웹이 됐든 PWA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모델 렌더만 실현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 대부분 모델 렌더 안 하죠. 특히나 리액트를 그냥 쓰면 대부분 모델 렌더가 더지만 리액트에 리덕스나 플럭스 쓰면 어떻게 돼요? 중첩된 결과값으로 현재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페이지를 다시 그리려고 그러면 중첩된 것들이 다 없으니까 그렇게 그리지 못하죠. 그렇죠? 닫았다 다시 열면 유저가 다시 탭 3번째 누르고 버튼 4번째 누른 다음에 슬라이드 3개 옮겨야지 똑같은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 치려면. 왜냐하면 이벤트의 중첩으로 현재 화면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찌 보면 순수한 리액트의 원래 데이터 값을 갱신하면 얘가 알아서 증분 계산해서 알아서 그려주죠. 우린 데이터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모델 렌더를 실현하지 않고 데이터의 증분으로 뷰를 업데이트하면 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뷰의 상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로그인했다 일로 왔어 저리로 갔다 뭐 했어 이거 클릭했다 뭐 왔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깨지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액션이 뭐만 있으면 모델을 갱신하고 렌더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항상 지금 화면은 모델의 뷰의 현신이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모델만 안전하면. 역할 모델을 분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델 쪽을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애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이 모델 쪽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모든 애들을 네이티브 레이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테트리스 이하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렌더러 측 밑에와 데이터를 생산하는 위에 쪽을 보면 위에는 완전히 도메인만 있는 거죠. 순수 자바스크립트 객체. 그렇죠? 밑에 데이터를 소비하는 렌더러 이하만 네이티브 사정에 관련되는 거죠. 뷰를 못 쓸 거야, 뭘 쓸 거야 이런 것만. 이 두 개를 분리하는 훈련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예요. 도메인과 네이티브를 나눌 수 있는 힘은 있느냐 없냐. 네이티브 나눠봤더니 네이티브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중간 프로토콜인 데이터만 받으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가지고 랜덤하게 데이터 값을 계속 바꿔주면 인터벌 돌리면 얘만 계속 애니메이션 같은 게 돌고 있겠죠. 예, 완전 분리된단 말이에요. 네이티브 사정 완전 분리했으니까 테이블 렌더러 대신에 캔버스 렌더를 넣어도 된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 확신이 들려면 완전 분리돼 있어야 돼. 돌아가. 자, 여기까지 똑같이 시행했죠. 예.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코드를 다 검증해서 왔거든. 돌린 거로. 그냥 복구를 안 하고 오늘은 다 돌려보고 왔거든. 그래요. 그래서 렌더러까지 됐죠. 렌더러 동네와 데이터 동네는 보니까 게임과 무관한 별도 시스템이다. 어떤 시스템? 2차원 배열을 받아서 소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완전히 별도의 시스템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2차원 배열을 잘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게임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재료는 다 모였고. 자, 그 게임은요, 각각의 화면을 위임할 패널이라는 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은 그림 그리는 데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관심 있죠? 게임의 상태. 그쵸? 데이터만 관심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의 상태를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나요? 데이터가? 스코어, 스테이지. 이거 이미 위임했죠? 스코어, 스테이지 객체한테 위임해 버렸잖아요. 또 뭐 있어요? 또? 게임의 스테이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타이틀 화면이야? 내가 스테이지 1이야? 나 지금 끝났어? 나 지금 랭킹 화면이야? 이런 스테이트가 있죠. 네이티브 뷰와는 상관없는 제 게임만의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게임 상태. 게임 상태가 있죠. 그리고 상태별로 데이터가 따로 있지 않나요? 상태별로? 예를 들면 아까 2차원 배열을 그림 그리는 그 데이터라는 녀석은 플레이할 때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타이틀 화면에서 그 객체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상태별로 데이터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의 상태를 관리하고 각각 상태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나 무결성 검증을 하는 게 바로 게임 클래스의 핵심인 거고, 근데 게임 상태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해야 돼 말아야 돼? 표시해야 되잖아요. 콘솔 로고만 찍을 수는 없잖아. 타이틀 이렇게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패널한테 위임한단 말이에요. 게임은 그림 그리는데 1도 관심 없기 때문에 패널한테 위임하는 거야. 야, 나 지금 타이틀 화면인데 타이틀 그려줄 사람, 걔가 그려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게임은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중간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나중에 다시 타협해버려요. 그런가? 하고 다시 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다시 헬에 빠진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림을 안 그리려면 이러한 작은 알라조차도 얘가 안 띄워야 되겠죠. 알람 매니저한테 알라 좀 띄워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패널한테 나 이 화면 좀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게임이 끝까지 네이티브를 모를 수가 있고, 이 게임을 어디다 쓸 수 있다? 웹GL에도 쓸 수 있고 캔버스에도 쓸 수 있고 SV에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타이틀은 지가 HTML을 그려대, 전체 캔버스는 웹GL로 돼 있어. 이런 망가지는 거죠. 이 게임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게임 안에는 게임 본연의 로직도 있고 데이터 검증 로직도 다 있고 이런데 걔를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네이티브랑 관련을 맺으니까. 응? 그럼 핵심은 뭐다? 네이티브하고 관계를 안 맺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방금 게임 본체 화면을 그리는 렌더러한 둘째치고 각각 상태를 표현해주는 화면조차도 게임이 그리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위임할 대상이 필요해. 얘가 바로 패널이야. 패널. 근데 아까 블럭은요, 제가 서브 클래싱을 왕창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블럭은 제가 필요한 블럭 타입만큼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왜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냐면 서브 클래스별로 인스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서브 클래싱이 유리한 거예요.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 두면 타입 1용 인스턴스가 100개 생길 거고 타입 2용 인스턴스가 100개 생기잖아요. 계속 입대해서 만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는 서브 클래스를 해주는 게 유리해요. 블럭 타입별로. 근데 얘는요, 익명 클래스처럼 인터페이스처럼 구현체가 없는데 인터페이스만 있는 꼴이에요. 그러면 함수를 값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순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냐면 함수 객체를 소유하는 식으로 구현해버리면 돼요. 이거 보시면 이 패널 굉장히 재밌는 건데, 패널에 두 개의 메소드가 있죠. 이니셜라이즈와 렌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얘는 서브 클래싱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서브 클래싱을 안 한 이유는 생각해보시면 타이틀용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 인스턴스 하나만 만들 거 아니에요? 클래스를 만드는 의미가 없죠. 제가 타이틀용 패널을 만들면 타이틀용 인스턴스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게임에서. 또 뭐 중간에 랭킹 화면을 만들었으면 랭킹용 패널 하나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클래스가 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얘들은. 인스턴스 계속 찍어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클래스에 서브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만들 때 람다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호출하는 걸 대신해주고, 렌더링 할 때는 받아온 렌더 함수를 대신 호출해주는 걸로 끝낼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같이 설명해보죠. 자, 먼저 제가 팩토리 함수인 get 함수한테
get 함수한테. 저 팩토리 함수죠.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이고 제가 new 때려가지고 반환하고 있잖아요. p는 new 패널 해가지고 p를 반환하고 있잖아요. 컴마 p 뒤에 제일 끝에 컴마 p. 팩토리 함수죠. 인스턴스 반환하고 있는. 이 팩토리 함수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팩토리 함수의 인자가 게임, 이니셜라이즈, 렌더러라고 봤는데 이니셜라이즈하고 렌더러는 람다예요. 함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함수를 받아요. 두 개의 함수를. 왜냐하면 이 패널이 하는 일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화하는 것과 그 다음부터는 렌더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도 얘가 하는 일은 두 개밖에 없죠. 이 두 개를 위임할 대상이 필요한 거라. 함수로. 그러면 서브 클래스를 하는 대신에 메소드 수만큼의 함수 객체를 받아버리는 방법을 서브 클래싱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클래스 타입을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받아온 이니셜라이즈 함수는 이때 즉시 호출해버리죠. 이니셜라이즈 하려고. 그쵸? 근데 얘는 게임을 알아야 되거든. 패널은 왜 게임을 알아야 되죠? 패널은 그림 그리는데 왜 게임을 알아야 되지? 제가 타이틀 하면서 스타트라는 버튼 누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게임의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패널은 반드시 게임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게임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은 UI를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이 뷰에서는 게임한테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인자로 받은 거고 이니셜라이즈한테 게임을 넘겨준 거죠. 너 이때 초기화해라. 초기화해라. 그리고 렌더러 함수는 그냥 값으로 넘겨줬죠. 생성자한테. 그럼 얘가 렌더러, 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이니셜라이즈 함수의 결과가 베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니셜라이즈 함수에 제약사항이 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니셜라이즈는 함수고 게임을 인자로 받으며 리턴 값으로 베이스 엘리먼트를 리턴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베이스 엘리먼트를 이니셜라이즈의 결과로 받아서 자기의 이 속성을 잡아두는 거죠. 그렇죠? 다음 렌더러 함수 볼까요? 렌더러 함수 보면 인자로 렌더러 함수 받았는데 렌더를 보내서 R 값으로 제가 속성을 잡아놓기만 하고 이때는 안 건들죠. 근데 이 R을 렌더링 할 때마다 본인이 렌더링 하는 게 아니라 R한테 위임해버리죠. R한테 위임해버려요. 렌더 V를 했으면 본인이 V 해달라고 보냈는데 본인이 V 안 하고 아까 받아온 함수한테 게임하고 V 보내고 얘가 대신 그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팩토리 함수한테 함수 두 쌍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여러 패널 객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흔하고 함수형 언어에서도 이 방식을 되게 많이 써요. 서브 클래싱을 하는 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턴스를 하나씩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클래스형을 고정시켜서 형적인 안정화는 느끼되 대신에 개별 수행을 하고 있는 애들의 행동만 제어하고 싶은 거죠. 인터페이스는 이니셜라이즈하고 렌더로 고정되어 있는데 얘네들 행동만 바꿔주고 싶은 거야. 이거 자바에서 따지면 뭐랑 똑같아요? 익명 클래스 구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new 런업을 해서 런 구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몰라? 어쨌든 그래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구현한다. 필요한 각각 메소드를 위임해줄 함수들을 받아서 인자로 잡아두고 실제 메소드가 작동할 때는 아까 받아온 함수한테 위임해버리는 거죠. 이 패널이 되게 간단하게 생겼지만 또 다른 클래스 위임 기법인 거예요. 다중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 서브 클래싱을 하지 않는 서브 클래스인 거죠. 하나 만들어 볼까요? 패널을? 이런 DIV가 있다고 생각해보죠. 스테이지 인트로라는. 스테이지 인트로 안에 스테이지 인트로 뭐냐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이렇게 스테이지 들어갈 때 안내해주는 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첫 번째 판을 안내해주는 스테이지 인트로라는 이 HTML인데 얘가 스테이지는 이 안에다 이제 스테이지 늘려놓은 거죠. 여러분들 이 기법 되게 많이 써요. id를 구분하고 그 안에다 클래스면 id.클래스로 얘를 식별할 수 있잖아요. 서브 식별은 id를 주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메인 식별 뒤에 클래스로 식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별하는데 이 안에 이제 저희가 스테이지 값을 넣어주겠죠. 그쵸? 예상해 보면. 그럼 이니셜라이즈 시점에는 얘를 인식해서 패널에 베이스로 등록해주고 렌더링 시점에는 얘를 업데이트 해주는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패널이. 예.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게임 자체의 스테이지를 인식해서 게임 화면을 딱 띄우고 업데이트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렌더러한테 계속 렌더를 때려주는 식으로 구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화면마다의 요구사항이 있지만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초기화하고 랜덤하고 추가해주는 걸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패널 하나 만들어 볼까요? 게임이 온다고 그랬죠. 게임 객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게임이 왔는데 이니셜라이즈 함수 자세히 보시면 게임을 받아서 뭘 리턴해주면 된다? 베이스 리턴해주면 되니까 얘 리턴해주면 그만이겠죠. 그쵸? 셀 제가 확 줄여놨어요. 셀 여기 생략했는데 그냥 document.selecto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리 셀렉터 이거죠. 이게 이니셜라이즈 함수잖아요. 이렇게 게임 같은 건 모르겠고 나 얘를 쓸래. 얘면 되잖아요. 두 번째 렌더링 함수 볼까요? 렌더링 함수 보면 게임과 V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게임과 V값이 들어오는데 얘는 게임과 V값이 들어오지만 게임에서 얘한테는 V값만 주겠죠. 근데 얘가 R한테 넘길 때는 게임과 V값을 주잖아요. 그쵸? 이 넘어간 R 함수는 저기에 렌더 함수죠. 빨간색. 그럼 그게 R로 잡혀 있는 거고 이때 R을 호출하는데 얘한테 인자 2개 들어오잖아요. 게임하고 V가. 그러면 셀렉터 인트로에 있는 스테이지 이너 HTML V값을 바꿔주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판이야, 네 번째 판이야, 다섯 번째 판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는 스테이지 인트로니까 0.5초 있다가 게임에게 너 스테이트 좀 바꿔. 플레이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로직이 보시면 얘한테 렌더를 걸면 스테이지가 몇째 판인지 표시한 다음에 0.5초 있다가 게임에 있는 스테이트를 게임 플레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게임 인트로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게임이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게임은 스테이트 관리만 하고 데이터 관리만 할 거잖아요. 이거 패널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제가 패널 이런 식으로 만드냐면 서브 클래싱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얘 한 번만 만들면 되고 이렇게만 기능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함수 2개 보내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용 함수와 렌더링용 함수를 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익명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람다를 받아서 람다가 처리하게끔. 대충 이해가 되세요? 이거? 스테이지 인트로가 어떻게 작동할지? 처음에 초기화할 때는 얘를 보내줄 테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할 때는 V값 들어오면 자기의 스테이지 얘의 V값을 inner HTML V로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타임아웃 걸어서 0.5초 있다가 게임의 상태를 플레이로 보내주고 그러면 게임에 셋 스테이트를 해주는 것도 패널에서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타이틀 안에서 시작 누르면 어디로 보낼까요? 게임.스테이지 인트로로 보내지 않을까요? 첫 번째 판이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게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패널에 대해서. 첫 화면은 타이틀 화면이에요. 타이틀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방금 말한 대로 스테이지 시작이 되겠죠. 스테이지 인트로가 되는 거야. 방금 보셨던 거, 구현체. 일단 여기서 0.5초 지나면 어떻게 된다? 플레이가 되고 플레이를 다 했으면 스테이지 클리어가 일어나겠죠. 예. 스테이지 클리어 조건은 아까 뭐였죠? 이번 스테이지의 카운트를 다 깔 만큼 라인을 지웠으면 되겠죠. 예. 그럼 일로 빠질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이가 감시하고 있다 일로 빠지면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서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 클리어였으면 이거 클리어 된 다음에 진짜 클리어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 스테이지 클리어가 아니면 스테이지만 하나 추가되고 일로 오겠죠.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지금 뭐 그리고 있죠? 게임의 상태 머신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은 큰 상태 머신입니다. 상태 머신이 이렇게 돌고 있죠. 그 다음 번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일로 못 가고 죽어버릴 수도 있죠. 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꽉 차면 죽죠. 네. 꽉 차고 죽거나 어쨌든 죽거나 클리어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 루프를. 빠져나오면 어디로 간다? 랭킹으로 가겠죠. 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응? 너 이번에 랭킹 못 들었다. 너 3등 했다 10등 했다. 그 다음은 다시 타이틀로 오면 되는 거죠. 무한 루프 도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테트리스 게임인 거죠. 그렇죠. 일단 테트리스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웹페이지가 됐든 SPA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걸 그리시는데 성공하셔야지만 상태 머신 관리가 돼요. 무슨 화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여러분들 뭔가 앱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드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흘러가는지를 안 그리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플로우를 먼저 그리고 해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테트리스도 만들려면 플로우를 그려보면 굉장히 할 일들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 다 그림이잖아요. 다 그림. 이 그림을 게임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패널한테 위임하고 싶은 거야. 이건 타이틀 패널이 해줘. 이거는 인트로 패널이 해줘. 이거는 플레이 패널이 해줘. 이렇게 패널한테 다 보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네이티브 지식을 가지면 안 되니까. 패널한테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상세 패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밑에 있는 상세 패널을 갖다가 실제로 저희가 고유명사로 열거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열거형을 쓸 수 있는 마땅한 형이 없어서 오브젝트를 쓰거나 열거 클래스를 따로 만들거나 이랬어요. 근데 자바 초창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자바와는 달리 자바스크립트는 심볼이라는 새로운 열거형 객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러한 열거는 심볼로 인식하면 돼요. 자, 제일 위에 const s의 빈 객체를 제가 만들어 놨죠. 그렇죠? 빈 객체 밑에 제가 채워가는 과정을 보세요. 제가 원하는 장면들, 상태들을 쭉 기술했죠. 배열로 잘라서 포인치 돌면서 s에다가 집어넣을 때 심볼 객체를 집어넣고 있죠. 다 고유한 심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s에. 그렇죠?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럼 이미 s에는 각 키별로 심볼들이 싹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그렇죠? 심볼은 뭐냐면요. 갑객체인데요. 한 번 만들어진 심볼은 절대로 똑같은 심볼을 만들 수 없어요. 심볼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다른 심볼이 만들어집니다. 유일한 싱글톤 객체가 만들어져요. 심볼을 호출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할 수밖에 없고 뉴를 때릴 수 없고. 그래서 심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값인데 어디에 쓸 수 있냐면 클래스의 메소드 이름이라든지 객체 키에다 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유일성을 보장하죠. 그에 비해서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 이름이나 어떤 객체의 키는 제가 의도치 않아도 걔를 틀리거나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심볼로 만들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심볼을 다 만들었으니까 클래스의 메소드를 심볼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심볼을 이용해서 메소드의 이름을 싹 정의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이 상태 머신에 맞는 메소드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만약에 그냥 타이틀, 그냥 뭐뭐뭐 하면 걔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태 머신의 일부를 수행하는 메소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얘네들은 특별하게 상태 머신의 일부를, 스테이트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메소드랑 정확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쪽에는 S를 노출 안 할 거죠? 바깥쪽에는 저 열거형을 뭘로 노출해야 될까요? 게임으로 노출해야 되겠죠? 게임으로. 게임.타이틀, 게임.스테이지 인트로 뭐 이렇게 노출할 거죠? 밑에 복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S의 엔트리를 하면 2차원 배열로 나와요. 키 밸류의 배열로 나온단 말이에요. 걔를 for each 돌아서 해체해서 키 밸류 받아가지고 게임 쪽에다 키 밸류 넣어준 거죠. 그렇죠? 그럼 게임 타이틀은 심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 이거 엔트리 뭐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되죠? 그렇죠? 지금 쓴 메소드는요. 익스페리멘털 메소드들이 아니에요. 다 표준입니다. 2017 기준 다 표준 메소드밖에 안 써요, 여기에.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임에 더 많은 속성을 추가하기 싫으니까 제가 프리즈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는 사람들이 심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게임.타이틀, 게임.스테이지 인트로, 게임.랭킹 이렇게 접근하겠죠? 내부 정의할 때는 심볼 있고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게임점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점을 미리 정의하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임시객체 S가 필요한 거예요. 이 패턴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마지막에 노출할 때는 게임점 뭐뭐뭐로 노출하긴 하는데 이걸 미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쓰려면 이 시점엔 없단 말이야.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클래스를. 이 시점엔 게임점, 여기 코드를 쓰면 게임점 스테이지 하고 싶지. 하지만 게임점 스테이지를 만들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 게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로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게임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만들어지면 게임의 주요 상태는 저 메소드들이 커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볼을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기록하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 잘못된 문자열, 대소문자 잘못 구분하는 거, 나중에 이름 바뀌었을 때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다.
이게 열거형의 장점이죠. 힘내세요. 제가 코드 중간중간에 그냥 ES6를 넣는단 말이에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클래스하고 함수할 때 그냥 코드에다 넣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ES6 문법을 제가 안 가르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알아서 또 해석하시고 오늘 거는 아마 제가 바로 배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 보시고 저번 주 거를 한꺼번에 배포할 거니까. 자, 그래서 ES6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문법적인 개선과 새로운 객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기존 객체의 도우미 함수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자바나 C# 같은 언어들은 언어 스펙만이 표준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다 표준이란 말이에요. 자바 랭으로 시작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다 표준 라이브러리란 말이죠. 얘를 쓰는 거는 언어 기본을 쓰는 거와 똑같은 정도 표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다 공식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얘네들은 제가 이런 문법을 쓰는 거와 똑같은 레벨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는 것 자체가 표준을 안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쓰라고 줬기 때문에 안 쓴 거야. 표준을. 그러면 얘를 보면 제가 포이치 엄청 쓰죠 요즘. 여러분들 이거 포문이 빠를 것 같으세요? 포이치가 빠를 것 같으세요? 누가 더 빠를 것 같으세요? 궁금하죠? 원리상으로 보면 함수를 호출하지 않는 포가 더 빨라야 되지 않나요? 그래봤자 뭐다? 고작해야 스크립트 엔진이 돌리고 있는 포다. 얘는 C가 돌릴 거기 때문에 무한히 빨라질 수 있죠. 그쵸? 얘 C가 돌릴 거 아니에요? 네이티브 객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콘솔에 찍어보면 네이티브 펑션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얘 C로 짰잖아. 얘는 빨라지려고 마음먹으면 무한히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가 C가 아닙니다. 얘 컴파일 되잖아요. 여기에 아무리 코드를 아름답게 짜고 최적화를 해봤자 스크립트 코드예요. 나중에 얘가 다 이겨요. 그쵸? 얘는 다 C 코드니까. 이 루프를 돌린 거 C 아니에요? 그쵸? 자바스크립트 아니잖아요. 얘. 크롬 팀에서는요, 새 스펙이 나오면 기저 레이어에서 일단 자바스크립트 구현식을 넣어보고요. 잘 되면 다 C 함수로 바꿔버려요. 최초에 프록시가 구현됐을 때 굉장히 느려요. 왜? 자바스크립트 폴리필로 구현됐기 때문에 그래. 밑에 층에서. 지금 크롬 63에서 엄청 빨라. 프록시가. 왜? 안정화가 다 끝나고 로직이 확인됐으니까 C로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테스트 했는데 야, 뭐 포이치 느려, 맵 느려. 잠깐이다. 좀 지나면 엄청 빨라. C로 내려가니까. 그쵸? 그냥 표준 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표준 쓰는 게 있다. 에러 함수 왜 만들었다? 기존의 펑션 객체가 클래스의 생성자도 되고 컨텍스트도 인식하고 디스도 인식하고 아규먼트 객체 만들어야 되고 막 난리 친단 말이에요. 무거워. 그쵸? 에러 함수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얘는 디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 동적 매칭하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코프 바깥에 있는 거죠. 엄청나게 경량 에러 함수를 만든 이유가 이런 걸 빨리빨리 돌리고 이런 걸 C가 내려가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퍼포먼스 테스트가 어쨌든 간에 좀 지나면 이런 애들이 무조건 빠릅니다. 무조건 빨라요. 얘는 다 C니까. 암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쁘게 짜봐. 어차피 스크립트이잖아. 한 줄 한 줄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EC 레코드라는 걸로 바뀌어요. execution context 레코드라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하나. 이 문 한 줄 한 줄이 다 객체 하나하나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 제너레이터에서 서스펜션 걸 수 있잖아요. 중간 일대 해가지고. 멈추려면 한 줄 한 줄이 객체여야지만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한 줄 한 줄 부하가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폼으로 최적화해도 이 C가 인라인 돌린 거에 이길 수 없어요. 그냥 표준을 쓰는 게 최고예요. 그냥 다 C로 내려간단 말이지. 그래서 포문이 빨라요. 포이치가 빨라요. 뭐 이런 거. 혹은 맵은 세 객체 만드는데 느리지 않아요. 다 C가 합니다. 그렇죠? 다 C가 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극단기적으로 내가 뭐 제니퍼 다니는데 APM에 당장 15만 개 찍어야 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표준 쌓는 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심볼을 쓸지가 나왔죠. 그렇죠? 심볼을 열거용으로 쓰는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심볼이 아니라 그냥 랭킹이라는 이름으로 했으면 이름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는 심볼을 넘기면 심볼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부르기가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상대방이 외부에서 셋 스테이트를 할 때 빽빽 엄청 빽 여기 다음 이렇게 외부에서 셋 스테이트를 할 때 제가 지금 뭘 넘긴 거죠? 이거? 알고 봤더니 심볼이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다.
심볼 아니면 다 거부할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문자일이 아니란 말이죠. 심볼 넘길 거란 말이야. 다음. 자, 그래서 기본 뼈대는 만들었어요. 게임에 어떤 뼈대만 만들었죠? 상태 머신을 커버하는 뼈대를 만들었어요. 고작 그 정도 만들었습니다. 게임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상태 머신을 커버하는 기본 구조만 만든 거예요. 알고리즘도 하나도 안 죽었다. 배터리. 나 배터리 좀 줘. 저 배터리도 빠지는. 응? 아니 배터리도 빠지는 싶어. 이거 빠지는 건데 어떻게 빼는 거니 이거? 빼는 것도 여기 있다. 그게 마이크가 안 돼. 빠지. 접었어. 진짜 어떻게 빼는 거니 이거? 안 되면 좋아하는 거? 그냥 여기 빼나? 무식하게? 이거 안 빠지는데? 충전식은 아니고. 아니야, 얘 배터리식이야. 잠깐 오브 쉴게요. 배터리 가는 동안에. 이게 흔들린 거 보면 이게 빠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뭐인 것 같지? 네.